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대선 선대위 출범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선 주자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임혜준 기자가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민주당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출범식을 하는데 민주당 의원 169명은 모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 선대위원장이 12명인가 13명까지 있고 추가로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메머드급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큽니까? 선대위가 그렇게 크게 구성되면? 일단 물리적 결합, 네. 물리적 결합은 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일단 보이는 걸로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사실 반쪽 선대위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선대위원장이나 이 선대위 구성을 민주당만으로 해서는 뭐 여러 가지 중도 확장성이라든지 2030 소구력 등이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2차로 외부 인사 영입한 뒤 전체 선대위가 발표되지 않을까. 아니면 추가하는 형식으로 해가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이번에 사실 뭐 169명 의원이 다 들어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죠.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포인트가 되는 몇 분이 계십니다. 중요한 부분이 어디요? 자리가 뭐고요? 선대위에서 예. 가장 중요한 자리는 후보죠. 네. 후보고 그다음이 상임고문단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상임선대위원장이 그다음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총괄본부장 중요하겠죠.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상황실이죠. 예. 상황실은 나중에 네거티브 대응팀이 되게 상황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선 막바지에 들어가면 상황실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상황실은 김영진 의원 등이 계속 맡기로 이렇게 된 것 같고 예. 또 관심이 가는 분은 무엇보다 서른 의원이시죠. 그렇죠. 네. 공동선대위원장 맡았잖아요. 네, 근데 예. 서른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까지 막후에서 얼마나 큰 노력이 있었으며 서른 의원 또한 사람이 우리가 AI가 아닌데 네. 그 마음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재명 후보로서는 되게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서른, 홍영표, 박광원 등등의 의원들이 흔쾌히 캠프에 합류해줬기 때문에 이제 화학적 결합은 이루어졌고 물리적 결합은 이루어졌고 화학적 결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게 이재명 후보의 역량이겠죠. 민주당 대선 선대위 구성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히려 너무 메머드급으로 구성됐다라는 게 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뭐 상임선대위원장이 있고 명예선대위원장이 있고 공동선대위원장이 한 13명 되고 근데 아마 이제 고육주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경선 과정에 있어서의 아주 큰 균열을 해소하는 모습들을 일단 갖췄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서른 의원 같은 분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이렇게 된 건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뭐 조금 전에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위는 이제 상임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죠. 그리고 이제 총괄본부장 상임총괄본부장을 하는 뭐 조정식 의원 거기에 이제 김영진 상황실장 그리고 지금 측근 중에서 보면 대변인과 특히 이제 정진상 부실장이 이제 비서실의 부실장으로 전진 배치되고 그래서 핵심들은 여전히 이제 그 본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선거를 준비해 왔던 팀들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예. 아마 이제 원팀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지지를 다 모으는 데는 두 가지 과제를 하나가 이제 있을 거예요. 하나는 여전히 지금 이제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연일 보도가 나와 있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 지금 추가로 4사람 지금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한 상황이고 특검에 대한 요구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 대장동 여파가 어디까지 갈 거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직접적인 여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후보, 거기에 이제 뭐 심상정, 안철수 등등 후보가 나올 텐데 이때 지지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이때에 국민의힘 후보 지지가 상당히 많이 앞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렇게 메모지
극구로도 그 선대위를 구성해도 예. 내부에서 상당히 이제 잡음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 아까 지금 선대위는 크게 꾸려서 물리적 결합은 됐다. 근데 조금 재미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영입한다고 하던데 어떤 분들을 영입해야지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될까요? 지금 정치권은 네.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고발 사주,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장모의 여러 가지 사기 행각, 예. 부인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지금 잡음에 시달리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되게 오늘로 보면 상황이 정리되지만 대장동 관련한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고 예. 이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밑바닥에 내려가 보십시오.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그 초과이익 환수 대장동 부분 모르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리고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저는 국기문란이라고 보나 이 또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 뭐에 관심이 많냐? 우리 아들 취직될 거냐? 네. 내 딸 취직될 거냐? 집값은 안정될 거냐? 서울 집값이 어떻게 30평대가 30억이냐? 이게 나라냐? 이게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선대위를 구성할 때 지금 민주당 중심의 선대위는 의무 방어를 한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는 지금 말씀드린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 민생의 핵심이 집값 안정. 그러면 그 관계된 분이 선대위에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분노가 누구에게서 가장 크냐? 30대 중반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예. 그 30대 중반의 분노, 상대적 박탈감은 제외하더라도 내가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30대 대표성을 가진 분이 들어와야 되겠죠. 정치인들 말고요. 정말 대표성을 가진 보통 사람. 네. 그리고 20대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 20대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가 가장 높아요. 예. 민주당은 그 이유를 분석해야죠. 그래서 20대 대표성을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 된 20대 정말 잘 나가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은 대한민국에 딱 10명도 안 되세요. 그런 분들 대표성 못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성, 대학생 대표성 보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도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중도가 있긴 있는데 중도에 대한 규정이 백인 백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와 야에 치우치지 않은 느낌을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영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어차피 갈 길이고 예. 그럼 일자리 줄 건 뻔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오신 분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선대위는 2시에 출범하지만 네. 그건 민주당 선대위인데 민주당 선대위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기본이고 거기에 어떤 분들이 같이 할까? 이게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러면 김동연 전 부총리 몸값 훨씬 올라가시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정책 행보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번에 대한노인회 광복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친일 행적 기록, 노인 기본 소득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뭐 친일 기록 문제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예. 일반적인 뭐 학회나 개별 단체들이 쭉 해왔던 문제인데 그 노인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로 노인 기본소득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 2008년도에 이제 그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8만 원부터 쭉 시작을 했다가 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게 이제 2014년에 기초연금이 돼가지고 가장 많이 받는 금액을 한 20만 원에서 그래서 이제 물가상승률을 쭉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은 대략 최대 받는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요.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지금 이제 노인 기본 소득을 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냥 기본 시주로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건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어저께 나온 얘기를 보면 대략 지금 한 50만 원에서 출발하는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지금 최대가 30만 원 계산하면 한 15조에서 한 20조 원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10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 100만 원 정도를 주게 되면 한 50조 원. 절반인 뭐
한 50만 원을 준다 그러면 한 25조 원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기초연금 노인빈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보다 더 세밀하게, 왜냐하면 지금 노인빈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막연히 무슨 뭐 50만 원, 뭐 노인 기본소득 이렇게 이제 막 내지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재원 중에서 이 기초연금을 그래도 물가 상승률보다 더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대권 후보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뭐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그 국민 어디에요? 그 정의당에 있는 심상정 후보조차도 예. 아니, 정부 예산이라는 게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그 꿀단지가 아니다. 지금 정말 돈을 써야 된다면 방역에 대한 대책, 그리고 손실보상 적게 한 사람들 제대로 보상하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심상정 의원이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이재명 후보가 좀 정책을 제안을 하더라도 보다 더 완결된 형태로 깊이 있게 검토해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산에 대한 우려를 표해 주신 것 네, 같네요. 우선 심상정 후보 지적이 그분이 약간 과거에 한 말을 잊지 않으셨나 싶어요. 2020년에 재난지원금 무엇이든 100만 원 줘야지 이렇게 조금 줘서 되겠냐 하시다가 갑자기 이번에 말이 조금 바뀌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점검을 해보셔야겠다. 그러나 취지는 받아들일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혹은 재난기본소득 뭐라고 하든 주자는 부분은 이건 뭐 홍준표 후보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긴급 예산으로 편성해서 어디다 쓰든 코로나 관련한 재난지원에 쓰겠다 해서 100조 편성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토론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그 예산 편성하면 국민들께 어떻게 쓸지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건 여야에 크게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노인 기본소득과 기초노령연금에서 시작된 노인연금과 관련하여서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체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 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꼭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모순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민주당이 캠프가 이제 구성됐으니까 네. 공식적으로 민주당 공약이 발표되잖아요. 그때 지금 정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기존 복지 체제와 그다음에 기본소득으로 대비되는 이재명식 복지 체제 혹은 경제 체제에 모순이 없도록 조정하는 건 민주당의 몫인 것 같습니다. 꼭 풀어야 될 부분을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5일날 결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이 첫날 투표율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 뭐 어제 이준석 대표가 무슨 서버가 터졌다, 다운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좀 사실은 아니고요. 다운된 것까지 아니고요. 예, 그게 약간 트래픽이 좀 있었던 모양인가. 예. 왜냐하면 당에 있는 서버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선관위에 있는 시스템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상당히 이제 열기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고, 네. 만약에 진짜 70%까지 간다고 한다면 상당한 열기를 반영하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각 후보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러면 실제로 당심이 어떻게 움직이나,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은 어디로 가느냐. 예. 근데 지금 사실은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없어요. 그렇다면서요. 없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지지 성향들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한 15%에서 한 20% 정도 앞서더라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평론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이제 한 35%에 해당하는 49세 이하의 당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예. 것을 별도로 이게 분석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온 다음에 젊은 당원들이 많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예.
요즘 사실은 각 지구당별로 보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당원들을 많이 모아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면 그동안 조직력에다 굉장히 힘을 많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예측은 예. 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나타났던 그 표심 그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일단 지금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최종 후보 결정되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어떻게 어떤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감이 오십니까? 네. 누구예요? 저는 오는데요. 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아, 그게 그렇습니까? 정태근 의원님과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예측을 저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예. 없어요. 이유는 우선 이준석 대표 말하는 방식이 귀여우세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모집단이 57만 명이에요. 당원이 지금 투표에 참여하는 당원의 모집단이 57만 명인데 예. 이분들이 하루에 다 투표해도 선관위 서버는 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선거 못 치러요. 대선 못 치르죠. 그래서 그건 그냥 귀여운 표현이라 귀엽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57만 명 중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 26만 명 정도가 이준석 대표 이후에 들어왔다. 예. 혹은 27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 중에 10만 내지 11만이 203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16만 정도는 지역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선거 관련하여 넣은 분들이죠. 예. 그러면 분포 자체가 2030이 30%다. 그 분석이 틀린 거죠. 그리고 그 2030조차도 지역위에서 보통 당원을 모집할 때 젊은 층의 비율을 생각해서 모집하거든요. 지역위원장들은. 그걸 네. 안 하면 무능한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는 일반적인 예측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날 이렇게 투표자 수가 높아졌다. 예. 이것 또한 모집단이 57만 명이기 때문에 그 57만 명의 성격을 보면 당원이잖아요. 열성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당원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있어봤자 정태근 의원님은 15%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한 여론조사 마지막 예. 12% 차이 나더라고요. 차이 나봤자 2%. 그래서 당원 쪽에서는 한 10%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 정도 앞설 거고. 예. 근데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뭐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동안의 추이에서 그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의 여론조사의 격차가 그럼 20% 났냐?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제 기억으로 많은 게 6, 7%? 최근 건, 뭐 오늘 나온 거 이런 건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답은 나오는 거죠. 5대 5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른 건 그 사이가 뭐 15% 이렇게 날 것 같지는 않고 5%? 뭐 그 정도? 1위, 2위 후보 차이가요? 예, 차이가 예.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만 예. 그냥 결과 맞으면 디테일한 건 용서해 주세요. 예. 다음 주에 확인해 보면 네. 되죠. 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후보들은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는 어제 경기도로 갔고 홍준표 후보는 대구로 이렇게 바삐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심을 잡기 위해서요. 좀 사로잡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하루에 이틀 선거운동으로 뭐 그게 가능은 하겠습니까만 이제 각 후보가 입장에서 봤을 땐 자신들의 약점과 공격 지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가 대구 경북으로 간 것은 여전히 소위 책임 당원들에 대해서 당심에 있어서 밀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당내에서 뭐 수도권만큼은 아닙니다. 어떻든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책임당원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건 예. 이제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특히 이제 본인이 연고 지역으로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책임당원을 겨냥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뭐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국민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뒤지는 거로 나오니까 그 부분들을 만회하는 것 그렇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수도권 지역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를 한 건데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끝나는데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이번 주 아마 지난주 마지막 있었던 그 사자합동 토론 이 이후에 크게 이제 표심이 변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을 갖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변수가 되진 않을까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윤석열 후보의 식용견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고 유승민 후보 이어서 이재명 후보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냥 정치권은요. 대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 5년에 1명 뽑아요. 국회의원은 4년에 300명 뽑잖아요. 지자체 선거는 뭐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5년에 1명 뽑는 이 권력 투쟁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요만큼 잘못하면 일 잘못해도 100 만드는 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건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면 개를 나누는 거. 그러니까 왜 나누지? 사실은 식용개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뿐만 아니에요. 이 세대도 그랬을 텐데 학교 갔다 오면 우리 개가 없어졌잖아요. 그 상처를 다 갖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아직도 시골에 가면 마당에서 키우던 개가 식용이 되고 네. 그래요. 근데 그게 당연한 문화가 일부 있겠지만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가 좀 달라지니 거기에 예. 맞춰서 논의해보자. 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식용개와 애완용 개를 나누는 그런 건 좀 앞으로 안 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광주행을 취소한 거죠. 그리고 박사모가 분열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제 태도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그 보면 경선이 막바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경선에 치우치다 보면 이게 1위 후보는 사실 본선을 염두에 둔 경선인데 본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호남에서 박근혜 후보가 많이 얻었어요. 2012년에 당선되거든요. 호남에서 지나치게 낮은 득표를 얻으면 국민의힘 후보라도 당선이 어려운데 호남 간다, 광주 간다, 경선 전에 간다 이랬다가 취소되니 예. 그럼 호남에서는 아예 그럼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간다는 말 안 하면 되는데 간다고 했다가 취소되면 광주 쪽에서 2번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박사모 회장단이라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니까 일반 박사모들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이걸 누군가 기획 안 했길 바라고 기획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판에 경선에 치우치다 보니 본선에 대해서는 좀 뒤로 미루게 되는 그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난 장면이 그 2개고 뭐 식용견 이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말 안 하시면 되죠 뭐. 예. 이게 이제 반려동물 특히 이제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거북스러운 얘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개념을 좀 정확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데도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의학에서 보면 개나 고양이를 이제 약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한의학의 이제 약학을 총 집대성한 책이 이제 본초 과목인데 거기에는 사실은 개를 구분을 합니다. 뭐 전견, 폐견, 뭐 식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굳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문화와 다르게 이제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한 것인데 예. 사실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두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세계적인 문화 동조화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맞춰간다라는 정도 얘기를 했으면 좋아하는데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먹기 위해서 키우는 개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여기 뭐 더 이상 논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를 네. 나누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사회가 그냥 굉장히 칸막이를 많이 치잖아요. 예. 그리고 대학별로도 서울대 출신, 연대 출신, 뭐 서울대와 비서울대, 서울법대와 비법대 서울대, 뭐 비서울대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치는 그게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개까지 칸막이를 치나? 태어나면서부터 식용개의 운명을 가진 개도 있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 부분은 저는 캠프의 어떤 분은 이거 예. 그 식용하지 말자 이게 규제라 이 규제는 반대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변명은 안 하시면 좋겠다. 예. 이러다 손가락으로 간다니까요. 손가락만 씻는다. 아까는 뭐 다음에 안 그러면 된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그러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캠프에서도 자꾸 변명하면 안 된다.
그냥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걸 알겠습니다. 변명하다 보면 또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세 번째 대선 출마 선언 어제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궁금한 점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요. 어제 장면 먼저 보시죠. 저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도중에 서울시장 그만두고 대선에 나가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할 겁니다. 뭐 과정을 보면서 어떤 분이 총리나 장관으로 적합한 분인지 잘 관찰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이 같은 분과는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 후보 같은 경우는 현 문재인 정권의 공과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대선 출마를 했는데 대선 출마하기 전부터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일단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후보들도 단일화를 바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출마를 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완주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단일화는 거의 기정사실입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 본인은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찍을 후보가 없다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실제로 1당, 2당 후보가 높은 지지율, 뭐 40% 중후반대 지지율을 유지 못한다 하면 다음을 바라보고 계속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양당의 후보가 40% 후반대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아주 적게 나오면 3%, 요즘 최근에 나온 거는 뭐 6%, 7%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캐스팅 보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 앞에는 아직까지는 선택지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한번 잘못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합당을 할 때 뭐 속값 많이 쳐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동정부를 구성할 파트너로서 모셔오겠다.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을 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당이고 잘 나가니까 그냥 땡겨올 수 있어.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은 실제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자세로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 또 다른 세력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만나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